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을 해봐야죠. 오늘은 장이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임상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는 그 트럼프가 그 관세에 대한, 바이오 회사들의, 제약 쪽 관세는, 좀 이렇게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꼼꼼히 보진 못했지만 피해간 것 때문에 바이오주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서 뭐 끝까지 대세 상승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시장이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든 선물 시장이 지금 엄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요. 밤 10시 정도 됐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바이오주에만 수급이 쏠리기에도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하락장은 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 의견은 항상 똑같죠. 그 말인 즉슨, 현금이 있을 때는 좀 모아갈 만하다. 투심이 꺾였을 때는 남들이 모두 투자를 피하는 시기이다 보니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을 거다. 적당한 가격에 사는 시즌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저도 매번 현금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생길 때마다 뭐 커피 마실 돈 좀 아끼시고요. 뭐 택시 타실 거 좀 아끼시고, 좀 뭐 누구한테 선물 주실 거 좀 미루시고, 조금 아끼셔서 한 주 한 주씩 모아가는 재미도, 주식 수가 늘어가는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투심 안 좋을 땐 팔고 다른 데 들어갈 생각하면 안 돼요. 올랐다 그래서 팔고 떨어졌다 그래서 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떨어졌다 그래서 공포에 지금 투심이 많이 안 좋은데, 나도 투심 안 좋으니까 빠졌다가 나중에 투심 좋아질 때 와야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투심이 좋아질 때는 그 전에 미리 가격이 반영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천천히 한 주씩 늘려가는 재미로 주식 수만 보시고, 다른 평단은 보지 마시고, 주식 가격 보지 마시고, 주식 숫자 한 주, 두 주, 30주, 40주 이렇게 늘어가는 재미로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를 사냐 마냐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 영상을 듣고 개인 의견도 정리를 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사업 보고서도 좀 보시고,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사실 분들은 사시고, 뭐 제 영상을 보고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책임져 드리지는 못합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유튜버이지, 제가 뭐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올바이오 파마 바토클리맙 임상 3상 성공에도 상용화가 불투명한 까닭이라는 2대1리 오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는 4월 2일 7시 반에 프리미엄 페이지에 표출된 기사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한번 기사 행간의 숨은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고, 이게 정말 한올바이오 파마와 이뮤노반트에 관련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린 기사인지, 아니면 조금 표면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 후속의 의미가 조금 빠진 의미의 기사인지 좀 볼게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펀더멘털을 믿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 그러면 또 부정적인 내용만 보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또 긍정적인 내용만 보이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부정적인 내용보단 긍정적인 내용을 좀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물론 장기 투자로 가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안고. 근데 객관적이지 않는, 의미 없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추론은 사실 좀 피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천천히 보면서 볼게요. 신약은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안 팔려서 개발비도 못 건진다면 의미가 퇴색하지 않겠나 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약을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약을 팔라고 했더니 안 팔려요. 그러면
임상 성공은 뒤로 하고 돈이 안 되니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약 개발한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투자한 돈을 못 건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면 사실 신약 개발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바이오 업체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신약의 임상 3상 결과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상용화라는 또 다른 고비가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상 결과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면 해당 약이 계열 내 최초, first in class이거나 신약 혹은 계열 내 최고, best in class 신약으로서 시장에서 잘 팔릴지가 중요해진다라고 귀뜸을 했다. 그러니까 first in class가 되거나 그 계열 내에서 best in class가 돼야지 시장에서 시장성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어중간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갔다가는 시장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사실 한올이 아니죠. 비브가르트라는, 그 아제넥스에서 만든 신약인 비브가르트라는 같은 계열, FcRn 저해제 계열에서, 먼저 나온 신약 비브가르트가 있고, 한올은 이제 신약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고,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될지 안 될지를 지금 한올이 재고 있는 거죠. MG 시장에서 데이터는 비브가르트보다 좋게 나왔으나 부작용인 바토클리마브의 부작용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당장 출시한다고 해서 지금 자리를 잘 잡아나간 비브가르트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IMV 7140 2번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는 점. 바토클리마브로 임상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게 비브가르트보다 그 뭐라 그러지? 효능이 좋게 나왔다. 좋다. 하지만 단 부작용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동반된다. 이게 팩트죠, 그죠?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어떻게 생각했냐? 비브가르트가 먼저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그러죠. 먼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 효능은 좋지만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마브로 과연 시장 장악,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 이 가능할까? 글쎄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이뮤노반트는.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과연 1402로 MG 3상에 성공하면 바토클리마브과 성능은 비슷할 거고 부작용은 없을 건데, 그렇다면 비브가르트를 먼저 시장에 진입한 비브가르트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은 FcRn 계열 내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먼저 시장에 진입한 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1402번으로 MG 적응증에서, 아니면 부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더 좋지만 먼저 진입한 비브가르트가 시장에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못 따라갈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하나는 이거예요. 이뮤노반트는 믿는다. 뭐를? 1402가 그 비브가르트를 이길 거라고. 어디에서? 효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시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1402로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큰 돈을 들여서 1402로 MG 임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시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근거는 뭐냐? 근거. 도대체 근거가 뭐냐? 봤을 때 믿고 있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FcRn 시장이 확장성이 있잖아요. 질병 확장성. 자가면역 질환 수십 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가설로 질병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cRn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FcRn 시장 자체가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cRn 약물 중에 효능이 제일 좋은 약물이 시장에 진입이라 그러나? 아니면 시장의 그 확장? 아니면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소문? 영업력이 FcRn 효능이 제일 좋은 약물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되는 거, 소문이나 영업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처음 진입한 약물이라기보다 효능이 좋은 약물,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FcRn 저해제라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FcRn 약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니포칼리마, 비브가르트, 그 다음에 뭐 UCB에서 만든 약물도 있고, 제가 거의 이름은 제가 아예 안 외워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바토클리마비나 1402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약물 중에서 나중에 FcRn 질환, FcRn 관련 이제 저해제인데 자가면역 질환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FcRn 저해제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아지고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 확장 자체를 FcRn 저해제 중에는 뭐가 제일 좋냐라는 뭐가 제일 효능이 좋냐라는 얘기가 돌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비브가르트냐 1402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1402가 훨씬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질 수 있죠. 왜냐면 효능도 좋고, 고용량 투여했을 때 효능도 좋고, 물론 주사 바늘을 2번 찔러야 되긴 하지만 효능이 좋고, 그 다음에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 편의성을 계속 지금 이뮤노반트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cRn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FcRn 시장 자체가 커지면 도대체 FcRn 저해제 중에 최고는 뭔데? 그러면 모든 질병을 통틀어서 1402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뮤노반트는 MG 가지고 1401과 1402를 비교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뮤노반트는 FcRn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그 휴미라 나오던 시절처럼 자가면역 질환이 질환에 대한 확장성이 있으니까 FcRn의 시장 파이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휴미라가 나오고 TNF 알파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처럼 점점 이렇게 파이가 커질 텐데, 그거를 노리고 1402를 MG를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토클리마브로는 FcRn 저해제를 중에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1402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파이를 믿고 이뮤노반트는 1402에 대한 MG를 도전하고 있지 않나. 비브가르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알면서도 1402로 MG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FcRn 시장의 확장성을 믿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제 논리는 이뮤노반트가 1402로 MG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두 번째 논리는 아까 방금 말씀 잠깐 드렸던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최근 몇 년 전까지 전 세계 의약품 매출액 1위였거든요. 몇 년 동안 의약품 매출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 휴미라가 어떻게 된 약물이냐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자료를 본 바로는 제가
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막 한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봤던 내용인데, 휴미라가 처음부터 진입해서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휴미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인가? 4년인가? 늦게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엔브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물인 등등, 뭐 제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등등 먼저 들어온 얘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질병 확장성이 몇 개 안 됐어요. 근데 휴미라는 질병이 10개인가? 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3, 4년 늦게, 3년에서 4년 늦게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먼저 들어온 약물을 다 잡아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비브가르트랑 바토클리맙의 상황을 좀 보면, 비브가르트는 IgG 감소율이 60% 뭐 넉넉히 잡아서 중반, 아주 긍정적으로 잡아서 원래 한 62, 3% 되는데 뭐 아무튼 60% 중반이라고 생각해요. 6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바토클리맙, 뭐 다시 말하면 140이랑 똑같죠. 1401이지만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는 1402는 340mg에서요. 1401은 340이고 1402는 300입니다. 뭐 둘이 용량이 다르니까 저용량이라고 할게요. 저용량에서 비브가르트랑 같은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고용량에서는 IgG 감소율이 70%대, 70% 중반대까지 나오면서, 때까지가 아니라 중반대에 나오면서라고 해야겠네요. 나오는 건 80%가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IgG 감소율이 70% 중반대로 나오면서, 비브가르트가 타겟하지 못하는 시장들을 타겟 가능합니다. 자, 휴미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휴미라도 엔브렐이 먼저 나왔지만 뭐 등등 다른 약들이 한 두세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에 본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엔브렐이라는 약물이 먼저 나왔지만 시장을 다 장악하지 못한 이유는 휴미라라는 약물이 나중에 나와서 질병을 확장하면서 휴미라가 TNF-알파 저해제, 그러니까 염증 TNF-알파 저해제 계열에서는 휴미라가 짱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엔브렐이건 뭐건 이제 뒤처지게 되고, 물론 어느 정도 매출은 있었지만, 그래서 휴미라라는 약물이 급격하게 이제 매출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휴미라는 약물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지금 엔브렐은 확장을 못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상황을 FcRn 저해제 계열로 적용을 해보면, 뭐 비브가르트라고 썼지만 니포칼리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율이 60% 중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임상 진입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할 수야 있지만 1402의 효과가 밀립니다. 뭐 그레이브스병이라든지 TED도 아마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TED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TED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약물들은 IgG 감소가 높아야만 효능이 더 나타나는 얘들이거든요. 과학적 임상적으로 따졌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에서 임상을 진행을 한 결과 IgG 감소가 딥하면 유효성이 달성 입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뭐 존슨앤존슨은 실패를 했지만 1402는 IgG 감소가 더 딥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면 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임상한 결과를 보면 1402는 70% 중반대 IgG 감소율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것들도 많이 해봐야겠지만 그런 질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70%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질병들도 70%에 더 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FcRn 저해제 계열 중에서는 최고가 누구냐? 그럼 140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 한 4, 5년 이상을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잡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MG 시장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건 MG만 가지고 노리고 있는 건 아니다. MG만 가지고 노리고 있는 건 아니고 FcRn 시장 자체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그 호황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뭐 140의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40과 140의 차이가 부작용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IgG 감소율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몇 줄 안 읽었는데 이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다니 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아는 거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지표 중 큰 고비를 넘긴 국내 바이오 기업체가 있다. 바로 대형제약의 핵심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 핵심 파이프라인 바토클리마베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시켰음에도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바토클리마베 상업화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팩트죠? 그죠? 네, 팩트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성공했지만 허가계획 신청은 무라고 제목이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일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16개국의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토클리맙의 중증 근무력증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주평가 지표를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그럼에도 이날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는 16.24% 급락을 하며 이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이날 1등이었군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와, 1등.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1등. 찍어도 1등을 못하는데, 꼴등에서 1등은 찍어도 하기 힘든데, 그죠? 1등을 했네요. 이것도 참 대기록이네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뭐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미 시장에 다 소통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뭐 1402로 바꿀 거다라는 내용은 다 소통이 됐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뭐 연기금이 엄청 팔아댔죠. 그죠? 그날. 연기금은 상용화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저렇게 급락을 하니 기계적인 매도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 바이오 펀드 ETF들도 많잖아요. 그죠? ETF 펀드들도 급락이 나오니까 비중 조절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펀드 매니저 출신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신약인 바토클리맙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하버바이오메드가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했다. 미국 임상을 진행한 이뮤노반트는 지난 19일 바토클리맙의 중증 근무력증과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 CIDP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지표를 달성했으며 CIDP 임상 2B상 1단계에서는 IgG 70% 이상 감소를 보인 환자군에서 무려 84%의 반응률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의아한 점은 이뮤노반트가 MG나 CIDP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품목 허가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게 왜 의아한 점이죠? 이미 그런다고 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발표될 바토클리맙의 갑상선 암병증 TED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뤄두겠다는 방침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밑에까지 그냥 읽어볼까요? 당분간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후속 파이프라인인 IMVT1402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일단 뭐 미뤄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왜 미뤘을까요?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미뤘을까요? 아니면 왜 미뤘을까요? 왜 미뤘을까요? 왜? 이뮤노반트는 왜 MG 질환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미뤘을까? 왜 미뤘을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룬 이유는 아마 판권이 좀 크지 않을까. 이건 전형적인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판권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MG만 땡 띄어서 성공해서 MG만 해서 팔기에는 부작용도 있고 시장도 이미 비브가르트가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MG만 딱 똑 떼서 어디 그 제약사에 팔아달라고 판권을 넘기기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TED 결과가 나오면 바토클리맙은 지금 임상이 3개 하고 있거든요. 바토클리맙 임상 MG, CIDP, TED 이렇게 3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MG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성공. 얘는 2상 1기간 1데이터 성공. TED는 이제 올해 말 결과 3상 결과 발표. 자, 시기적으로 보시면 MG 성공했고 CIDP 성공했어요. 그죠? 근데 TED가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그죠? TED가 성공을 아직은 안 했죠. 성공 못한 게 아니라 아직은 발표를 안 했는데 만약에 MG만 지금 성공을 해서 급하다고 MG만 똑 띄어서 판권을 팔기에는 이뮤노반트는 약을 못 파니까 판매망도 없고 누군가의 판권을 넘겨야 돼요. 근데 MG만 똑 띄어서 판권을 팔기에는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이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 약물이 기업 가치를 받을 때 이 MG만 가지고 팔기에는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가 팔 때 야 바토클리맙 다 내놔 그러지. 바토클리맙 중에 MG만 내놔. 우리가 MG만이라도 팔아볼게. 비브가르트가 있지만 우리가 MG는 지금이라도 팔아볼게. 너네 효과 좋잖아. 부작용 좀 있어도 성공 가능성 있으니까 MG만 좀 줘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40이면은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MG가 데이터가 다른 것들이 엄청 오래 남았다. 예를 들어서 뭐 CIDP든 TED든 막 내후년에 결과 발표가 돼요. 당장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치면 MG만 똑 띄어서 뭐 이뮤노반트도 현금 흐름이 급하다면 야 MG만 좀 팔아줘 하고 싸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TED 발표가 올해 말 3상이란 말이에요. 3상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근데 MG만 똑 띄어서 팔기에는 TED도 같이 팔면 가치가 훨씬 높아질 텐데 MG만 상호파를 했을까? 저는 조금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죠? 사업적으로 봤을 땐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저기 한올바이오팜에 문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뮤노반트에 제가 영어로 통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바토클리맙 상호파를 미룬 이유가 부작용 때문만은 아닐 거다. 왜냐면 데이터가 좋은데, 그죠? 데이터가 좋은데 왜 안 해? 부작용이 있어서 안 해? 그건 아니잖아. 부작용 컨트롤 된다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 컨트롤 된다며. 시간 지나면 떨어진다며. 스타틴 약물을 계열되면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진다며. 근데 왜 안 해? 그런 후속 방법, 대응책이 있으면서도. 그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상업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TED도 같이 묶어서 출시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상대방, 이 약을 팔고 싶어 하는 상대방이면 제안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MG로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TED 임상 결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바토클리맙으로 상호파도 해줄게. 대신 제일 중요한 거 뒤에 140이 우리한테 먼저 넘기겠다고 얘기해. 계약서에도 140이 우리한테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가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권 줘. 그럼 우리가 바토클리맙 TED부터 팔아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상대방 제약사면. 왜냐면 그래야 140이도 갖고 오니까. 그리고 상호파 하면서 우리가 팔아줄게라는 얘기도 생색도 내고 130에 대한 사업권도 먼저 획득을 하면서 금액도 그렇게 세게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약을 파는 게 현금 흐름이 생기면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 득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뮤노반트가 조금 을이 아닌 을 같은 갑인대 을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상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을인대 갑인 뭐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TED가 상호파가 안 되면 140으로 다 넘겨서 하면 바토클리맙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통해서 140으로 제출하겠다, 140으로 신약을 하겠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TED란 질환 자체의 시장이 워낙 지금 태페자가 워낙 많은 시장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태페자보다 훨씬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 바토클리맙이 콜레스테롤이 있긴 하지만 청력 손실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TED라는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업화를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 그거는 이제 다른 그 비브가르트나 얘네들한테 TED를 뺏기거든요. 또 선점 시장을 부작용 뒤쫓다가.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후발 주자로 또 이뮤노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난번에 그 뭐였지, 여왕개미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리포트 제목 중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늦게 들어가면 열심히 하다가 발버둥만 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상업화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ED는 제 생각에는 했으면 좋겠다죠. 제 바람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상대방 제약사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이 있다고 임상 성공했음에도 발표를 안 한 게 아니라, 상업화를 안 한 게 아니라 TED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TED가 결과 발표하고 성공하면 검토하겠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TED 성공하면 바토클리맙 판권 넘길게. 누구든한테 넘겼는데, 그 사람은 판권 받는 사람이 140이도 우리한테 먼저 넘기겠다고 해라. 우리가 좀 더 돈 더 줄게. 돈 더 주고 로얄티 더 줄 테니까 140이 우리한테 넘기겠다고 해. 선점권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로. 네, 그 다음 보시면 경쟁약 PFS 제형으로 내달 FDA 허가 목전, 미 대신 1 허가 신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뮤노반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경쟁사인 벨기에 알제넥스가 비브가르트가 사전 충전 주사제 PFS 제형으로 올해 4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비브가르트는 지난해 약 22억 달러의 매출을 내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매출을 FcRn 치료제 지금 시장이 이제 화랑기죠, 그죠? 화랑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질환 한두 개입니다, 지금. ITP까지 하면 3개인데, 가까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비브가르트는 판매 지역과 적응증 확대하면서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후발주자들 리포칼리맙이랑 U11을 얘기하는 건가요? 걔네랑 격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나? 아무튼 이게 워낙 벌어져 있어서. 후발주자인 바토클리맙의 강점은 자가 투여가 가능한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어나가는 이유는 지금 비브가르트나 리포칼리맙이 서로 IgG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비브가르트 자체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효능은 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근데 이뮤노반트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지죠. 아무튼 후발주자인 바토클리맙의 강점은 자가 투여가 가능한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점이었다. 경쟁 제품들이 대부분 IV 제형일 때는 이러한 제형 차별성이 유효했다. 그러나 비브가르트가 PFS 제형이 4월 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토 인젝터로 나중에 제형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토클리맙의 제형적 이점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우리 약은 집에서도 자가 투여가 가능한데 비브가르트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전문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 지금 병원에서 만든 SG 제형 있잖아요. 하이투룰로 권장을 하고 있다. 비브가르트가 실질적으로 자가 투약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FDA에서 승인해줄 것 같아요. FDA에서 승인해줄 것 같아. 이런 거 다 승인하려고 지금 알제넥스가 막 이것저것 다 설명해서 서류 제출했을 텐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제넥스가 다 알지. 승인해줄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서 바토클리맙을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신약으로 품목 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랜뷰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MG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에서 10년 뒤에 6,3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미국 시장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규모다. 북미 MG는 14억 달러, 전 세계 14억 달러의 반을 차지합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인 140이 개발에 집중한다 해도 각 적응별 출시 예상 시기는 28년이나 29년으로 한 1년가량 지연이 된다. 올해 2분기 TED 임상 3상 결과를 2분기가 아니고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 이거 잘못 나왔어요. 올해 말 TED 임상 3상 결과를 살펴보고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상용을 결정한다면
출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단 MG 글로벌 임상 3상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토클리마브의 상용화 가능성은 더욱 흐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G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TED도 임상 결과가 안 나빠도 바토클리마브이 상용화할 수 있냐? 조금 흐려진다 이 말. 그러니까 MG도 임상 설계사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출시 안 했지 않냐? TED도 임상 3상 결과 나빠도 뭔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MG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좋았는데도 출시 안 하지 않았냐? TED 임상 3상 결과가 좋아도 출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더 흐려진다라고 했는데 MG랑 TED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또 행간을 읽어보면 MG 시장은 이미 FcRn 계열에서 비브가르트, 니포칼리막 등이 UCB도 들어왔나? UCB도 들어왔겠죠, 그죠? UCB 이렇게 3개의 약물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MG 시장은. 근데 TED는 없어요. 태페자 말고는. 그것도 기전이 달라요. 그 말은 FcRn 저해제로서 약물이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브로 바토로 출시하면 first in class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MG가 성능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화를 안 했어. TED도 성능 좋아도 상업화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기자님이 기사를 쓰시는 분이고 딥하게 뭐 시장을 다 따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MG랑 TED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다고 둘 다 똑같이 우리는 1402로 갈 거야 라고 지금 미루기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기자님이 봤을 때는 얘도 좋은데 상업 안 했으면 얘도 좋아도 상업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근데 TED랑 MG랑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는 보면서 이 말은 조금 더 흐려진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허가 결정 앞둔 상황의 하보바이오와 갈등 표면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상용화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인 하보바이오메드와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바토클리마브이 2023년 6월에 중국 MG 임상 3상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나서 지난해 2024년 6월에 하보바이오메드가 해당 정증에 대해 중국 NMPA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26일에 계약 해지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하보바이오메드 하늘바이오파마가 통보를 했고요. 2017년 9월에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서 중화권 내에서 여러 적극적으로 개발 상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약상 의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래서 하보바이오메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ICC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바토클리마브의 중국 내 품목 허가 승인 여부 발표를 앞두고 양사 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을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중국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하늘바이오파마가 굳이 파트너사의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바토클리마브의 중국 내 품목 허가 승인 여부 발표를 앞두고 양사 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을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악재일 수 있죠. 그죠? 악재일 수 있어요. 근데 중국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하늘바이오파마가 굳이 이거는 품목 허가 승인 시점이랑 파트너사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점을 둘이 얽힌다는 거는 의구심제기. 이것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토클리마브는 지금 한시바삐 가야 될 약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한올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임상을 10개까지 늘리는 게 왜 10개까지 늘리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증상이 안 나오면 이뮤노반트가 그 큰 미국 바이오 무대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의사들도 다 만나보고 얘기를 할 텐데 효과가 없으면 10개까지 진행하겠습니까? 근데 FcRn 저해제 시장이 지금 막 진입하고 있는 약들이 3, 4개가 되다 보니까 빨리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보바이오메드 한 세월 기다렸다가
얘네들 임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늘바이오파마가 다 기다리고 받아주고 아이고 천천히 해라 하겠습니까? 니들 빨리 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겠죠. 근데 왜 안 해 했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야 너네 안 하면 우리 해지 신청한다라고 해약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중국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올 때 왜 해지를 요구했냐? 왜냐면 허가 승인 나온 소식은 1년 전에 이미 정해진 날짜고 올해 6월에 허가될 거라고 정해진 날짜고 지금 임상 확장되는 거는 이제 막 시작이고 그러니까 겹친 거죠. 그게 우연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우연이 아니죠. 사실 지금 허가 승인 소식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시작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빨리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늘바이오파마가 한 거지. 이런 이게 무슨 의구심이 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의구심이라고 표현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국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굳이 파트너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려고 기대했어. 근데 굳이 파트너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 그거 허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NMPA가 허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해지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죠? 아예 유한타증권은 지난 21일 하늘바이오파마 기업가치 파트클레임 신약 가치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타증권 등 여러 증권사 덕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싸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연수 유한타증권연구원은 바토클리맙의 MG CIDP 상업화 중단과 하버바이오메드 중국 권리 분쟁 등 가치에서 바토클리맙 가치를 아예 제외를 했다. 올해 2분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올해 말에 발표될 TED 적응증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상업화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치 산정은 제외했다. 이것도 뭐 가치 산정 제외하는 게 좋죠. 저희도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 주가가 4만원대 중반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주가는 2만원 후반이잖아요. 그니까 그 다 빼도 4만원이구나. 땡큐.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 말입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죠. 중국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사다. 하버바이오메드는 두 신약 후보를 탄판업체 다 중국 권리를 부유했는데 하버바이오메드는 임상 중단했어요. 이거 효과 안 나온다고.